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화 민머루 해수욕장에서의 측정된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과 이제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방류된 폐수와 관련된 쟁점 2탄 영상입니다.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방류한 폐수는 이게 뭐 우리한테 영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제사회의 모든 룰과 규정들을 상식들을 다 부정하고 무단으로 방류한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영향이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느냐와 무관하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즉 우리 정부가 뭐 여기 우리 해역의 뭐 안전성을 검증하고 발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자, 이것도 이 본 주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 폐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 영향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리 적게 추산을 해도 수백만 배 더 많은 영향입니다. 수백만 배 더 많은 영향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나온 그 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서해 바다에 직접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돌아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석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2020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또 그 뒤에 발표했던 여러 과학적 자료들과 모델링 자료들을 통합을 해본다면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었던 삼중 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의 농도 증가에 기여하느냐, 요거를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최대로 잡아도 1톤당 1mBq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톤당 1mBq 미만의 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그런데 자, 평산 우라늄 광산은 바로 예성강. 예성강은 결국 강화도와 한강 하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성강에서 방류되는 우라늄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핵종은 아마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방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대 한 리터당 혹은 톤당 리터당 한 수백 크렐에서 수십 베크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뭐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거든요. 게다가 알파 핵종은 그 특성상 삼중수소에 비해서 몇만 배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몇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전달을 합니다. 이건 섭취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수백만 배 이상이다. 또 이제 더 만약에 어쩌면은 아마 수억 배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도 미량을 넘어서 그냥 극미량입니다. 극미량이에요. 극미량. 이게 이제 과학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내야 될 포인트는 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모든 룰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국가들이 따르는 폐수의 처리 방법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방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성강 하구라든가 뭐 김포, 강화, 파주, 저도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 강화, 파주.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서해안 연안에 보면 아주 미미하게
뭐 우라늄이라든가 혹은 뭐 라듐이라든가 폴로늄과 같은 것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미미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증가한 정도가 예성강 하구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약에 증가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북한의 폐수 방류에 의한 영향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추측컨대 그 영향을 찾아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작아요. 그거 밝혀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의혹이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이다 보니까 이 이슈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고 아마 현 정부가 상당히 상당히 이제 그 지난번에 후쿠시마 방류 사건 때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입장이 뒤집어서 엄청나게 곤경을 치르겠죠. 뭐 여기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비과학적인 그 주장들을 펼치신 덕분에 지금 이슈에서는 지금 더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백만 배 이상이라고요. 수백만 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 영향 극미량입니다. 극미량이고 뭐 민머루 해수욕장이든 아니면은 뭐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이든 그냥 안심하고 놀러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북한의 양아치 짓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욕 먹어야지, 혼나야지.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쟁점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사선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방류한 방사성 핵종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위험도가 있느냐? 그리고 성무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대체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 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식 측정치와 유튜버들의 측정 수치가 다르냐? 그리고 측정 수치가 그렇게 높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본 지식을 다듬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어렵더라고요. 참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자,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 피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부 피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피폭은 외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피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감마선이라든가 X선에 의해서 주로 외부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내부 피폭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사성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피폭의 경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과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한 흡입 피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 흡입을 통한 피폭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쪽은 주로 음식물 섭취 쪽인데 이번에 이제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배출된 요 방사성 물질들은 대부분 알파 핵종들이거든요. 이런 알파 핵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사성 핵종, 세슘과 같은 핵종들과는 달리 얘는 또 이제 공기 중에 흡입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흡입했을 때 같은 1베크렐을 흡수하게 되더라도 영향이 더 커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의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배출된 폐수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로 끼치는 영향은 내부 피폭이 돼요. 내부 피폭. 외부 피폭이 아니라 내부 피폭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물을 통해서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강물을 통해서 흘러나온 다음에 바닷물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죠. 즉 물에 녹은 상태다. 그리고 그 물에 녹은 핵종들을 어, 해양 생물들이 또 흡수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또 그 흡수된 해양 생물들이 흡수한 그 방사성 핵종들이 우리가 또 이제 먹어서 피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양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결과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발표하는 수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의 이제 추정치예요. 그동안의 경험상의 추정치인 거고 굉장히 낮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정도가 육상과 해상을 비교를 해보면, 해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육상의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자, 해수는 한 1톤당, 1톤당 3.3mg 정도의, 3.3mg 정도의 우라늄이 들어 있습니다. 1톤당.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지각의 토양에는 1톤당이 아니라 1kg당 한 2mg 정도의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곳, 대한민국에서도 뭐 서울과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막 북한산 주변 있잖아요. 북한산 주변의 그런 화강암 같은 데는 평균적으로 우라늄이 5ppm이 들어있어요. 즉, 1kg당 한 5mg 정도가 들어있고, 관악산 같은 곳은 한 9mg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양이 육상의 토양에 있는 양보다 압도적으로 작죠. 물론 이제 육상에 있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또 빗물을 통해서 또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하수에 녹은 것들을 또 섭취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 애들 양아치죠. 이 양아치들이 어, 우리 서해 바다에다가 우라늄과 관련된 여러 핵종들을 버렸다고 가정한들 우리가 섭취하게 될 실질적인 방사성 물질의 양이 우리에게 어, 위험한 수준의 건강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민머루 해변, 특히 이제 민머루 해변이 그 화제가 되었는데 몇 분의 유튜버 분들이 벌써 이제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영상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모래사장에다가 직접 측정 장치를 접촉시켰을 때 시간당 한 0.87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92 마이크로시버트의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 또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유튜버 분 같은 경우는 벌써 1.66 마이크로 시버트의 수치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냥 단언컨대 그분들 굉장히 적은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적은 양.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실제 민머루 해변에서 측정되는 암석 접촉 수치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마이크로 시버트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여준 수치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에요. 실제 그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방사선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인데 제가 또 직접 측정을 했었던 수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민모르 해변의 한 북서쪽 방향, 서북쪽 방향이라고 해야겠네요. 서북쪽 방향 가장자리에 암석이 떨어져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암석. 이 암석들은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 그 북서쪽 방향의 테두리에 보면은 절벽이 있어요. 절벽. 자그마한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입니다. 그 절벽 자체가 방사선 수치가 높아요. 즉, 그 절벽에 있는 바위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들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해보니까 뭐 적게 나오는 거는 접촉설량이
시간당 한 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는 최대 한 1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와요. 한 2분 평균으로 측정을 했을 때 최대 수치가 1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방문했던 두 분이 보여주신 수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 또 많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방사선 수치는 북한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 거냐? 아니라고요. 자, 북한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해서 여기에 만약에 우라늄 같은 것들이 흡착이 되려면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밀물 썰물 때 전혀 올라올 수가 없는 위치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거. 그 절벽의 수치 자체가 그냥 높아요. 절벽의 수치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이고, 이 암석의 정체를 말씀드리면은 우라늄과 토륨 등의 자연 방사선 핵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그래서 보면은 몇몇 분들께서 좀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보면은 뭐 민머루가 예성강 퇴적물 쌓이는 곳과 맞닿는 곳은 아니잖아요. 왜 반말로 했냐? 이게 반말로 하시는 분들, 무례하신 분들은 가차 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거는 좀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예의 없는 분들을 제가 상대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읽은 다음에 답변을 드릴게요. 민머루가 예성강 퇴적물 쌓이는 곳을 맞닿는 곳이 아니잖아. 따라서 민머루의 0.9가 나오고 이게 정상이라고 가정할 때 예성강 입구에 맞닿는 북쪽에서 측정하고 0.9보다 더 나오는지를 보면은 정상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가 나오지. 뭐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좌우간 하여튼 이거죠.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성강 쪽에서 나온 그 우라늄의 영향이 맞다면 사실 예성강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높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모도보다는 이제 교동대교 쪽, 그리고 교동대교 쪽보다는 저쪽 이제 철산이 그 강화군 양사면에 이제 강화평화 전망대가 있는 쪽입니다. 거기가 거의 예성강 하구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쯤 이제 철책 부근에서 해수라든가 아니면 퇴적 토양을 채취를 해보면은 거기서 제일 높게 나와야 예성강 하구로부터의 영향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검사를 해보다 보면은 뭐 그런 영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이제 영향력이 그쪽 해변에서의 노출량이 민머루 해변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즉 북한발 영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자, 두 번째 보면은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댓글을 통해서 이제 쓰신 의견인데, 바나나 한 개는 0.1 마이크로 퍼 아워.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인데, 0.1 마이크로 시버트 아워가 아니라 바나나 한 개 먹을 때마다 총 누적 설량이 0.1 마이크로 시버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받게 되는 방사선 노출량은 전체 배경 방사선 노출량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받게 되는 방사선의 평균적인 양 중에서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풍량이 10에서 15%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영상 속 측정기가 저설량 구간에서 2배 정도 튀는 증상이 있다면 바나나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해서 0.2 마이크로 시버트 아워 정도가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어려워요. 요거는 이게 바나나만 가지고 바나나의 접촉선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해도 유의미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당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당 나오는 게 아니라 먹었을 때 총 누적되는 선량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모델이 다른 방사성 측정기를 이용해서 추가로 측정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문제 측정기의 수치 논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 같은 방사선 측정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2배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언제 확인을 했냐면은 후쿠시마에 이제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지역 곳곳에는 공식 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싼 장비이고 검교정을 정확하게 받은 장비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측정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장비인데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해서 보니까 측정을 한 값과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한 뭐 0.05에서 그 다음에 한 10마이크로시버트 범위에 있는 그 수준까지 거의 일관되게 한 1.8배에서 2배 정도 과대평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얘가 과대평가가 돼요. 한 1.8에서 2배 정도.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한 2배 정도다. 구간에 따라서는 좀 약간 이렇게 사인 그래프 그리듯이 좀 약간씩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거의 2배 정도 더 높게 평가가 돼요. 얘가. 그래서 그럼 얘가 쓸모가 없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 더 높고 낮은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뭐 2배가 높다. 혹은 뭐 3배가 낮다. 이런 식의 상대적인 값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측정기, 동일한 측정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측정을 하다 보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높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낮은지는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정확한 측정 값은 정부의 공식 측정 자료 혹은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데 이걸 쓰더라도 한 나누기 2 정도를 하면은 그래도 얼추 실제 측정값과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한 값은 한 시간당 0.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고 매일신문이 취재를 갔을 적에는 한 시간당 한 0.0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방문하신 유튜버분은 0.87 마이크로시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92 마이크로시버트 또 다른 유튜버 분께서는 1.66 마이크로시버트의 수치를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매일신문 기자분 같은 경우도 약간 틀렸어요. 측정 방법.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방사선 수치를 보기 위해서는 1m 높이에서 이 기기를 기준으로는 적어도 2분 동안 측정을 해야 돼요. 적어도 2분 평균을 내야 됩니다. 어떤 모드에서? 여기 보면은 뭐 F 모드가 있고요. N 모드가 있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P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F 모드는 6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F 모드, 여기 P 모드고 자, 요거는 F 모드인데 얘는 6초 평균이기 때문에 측정값이 막 들쑥날쑥해요.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이제 방사선이 지나가는 횟수는 어느 때는 조금 더 많이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적게 지나갈 때가 있다 보니까 6초 평균만으로는 시간당 정확한 측정값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지역에서 빠르게 이제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을 찾고자 할 때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N 모드는 21초 평균이에요.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값이 나옵니다. 조금 더. 그래도 여기도 오차 범위가 좀 있어. 그런데 자, 2분 평균을 나타내는 P 모드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측정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모드에서 2분간 측정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그래도 제대로 검교정을 받은 기기와
얼추 비슷한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화도 해변에서 그 측정되는 이 1.66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게시물 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안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남의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기 의견들을 펼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해변에 있는 암석들 중에서 어떤 녀석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암석에 접촉을 시켰을 때 최대 수치가 시간당 10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가요. 제가 2분 평균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이 암석의 특정 지점에서는 시간당 11 마이크로시버트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 교정을 받은 기기로 측정을 했을 때에도 한 5.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 선량. 잠깐만. 자, 공간 선량. 자, 1m 높이에서 측정한 값이에요. 1m 높이에서의 측정한 값 같은 경우에도 이 큐세이프라는 이 기기를 기준으로 해변에서 1.2 마이크로 시버트 아워, 시간당 1.2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공간 선량률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한 공간 선량률이 한 1.4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검교정 받은 기기로 측정을 한다면 이곳에서 공간 선량률이 시간당 0.6에서 0.7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원적 안전기술원에서는 0.2 마이크로시버트만 나온다고 했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것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 뒤편에 보이는 이 해변,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고요. 가장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의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서 있기 힘들어요. 잘못하다가 여기 발목 다쳐. 굉장히 이제 암석들 때문에 발 다치기 쉬운 곳이라서 여기 오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괴짜들이 있겠죠. 사람들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좀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몇 시간 이상 머무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 값으로 보면은 이 뒤편에 모래사장 쪽, 여기서는 한 이 측정 기기로 한 0.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0.3에서 0.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측정치인 0.2 마이크로시버트하고 사실상 일치하는 거예요. 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측정치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을 선정을 했으니까. 뭐 모험심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 돌멩이 같은 데 올라간다고 막 기어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 시간 동안엔 아무리 선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10 마이크로시버트, 실제 선량은 한 5에서 5.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하루 꼬박 지방령처럼 백가죽을 쩔거덕 붙이고 있어야 엑스레이 한 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입니다. 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거든요. 100 마이크로시버트, 한 100에서 12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선량이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인데, 여러분들 건강 영향이 나타나려면은 적어도 10만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이 돼야 돼요. 10만 마이크로시버트. 자, 여기 지방령처럼 백가죽 붙이고 24시간 내내 있어도 10만 마이크로시버트의 근처에도 못 가. 기껏해야
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의 피폭이 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아무리 비관적인 가정,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민머루 해변을 방문한 방문객이 건강이 위험해질 만한 그런 방사선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국내에는 사실 여기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 수치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곳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자, 이거 1m 높이. 1m 높이. 자, 숫자 보이시죠? 시간당 20.2 마이크로시버트. 여기서는 한 1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예요. 실제 평균 수치는 2분간 평균 수치는 한 1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이건 좀 킨 값입니다. 킨 값이라 가지고 실제 1m 높이에서의 측정 값은 1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그러니까 실제 공식 측정기는 한 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어마어마. 1m 높이에서. 그러면은 이 지면에 접촉을 시켰을 때는 얼마까지 나올까?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113 마이크로시버트. 실제로는 이것도 한 11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예요. 지면에 접촉시켰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고품위 우라늄이 묻혀 있어서. 야, 자원의 저주를 받은 우리나라에도 고품위 우라늄이 있어요. 고품위 우라늄. 그래서 그 우라늄이 묻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면 접촉 선량과 공간 방사 선량률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높은 방사 선량률이 나오는 곳이 그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한 몇백 미터 구간밖에 안 돼. 몇백 미터 구간밖에 안 되고 여기가 그냥 일반 등산로예요. 일반 등산로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휴식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휴식 장소도 마땅한 곳이 아니라서 웬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30분 이상 머무르는 경우는 없다.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30분 이상 머무를 사람 없습니다. 저처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등산객들 혹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1시간 이상 못 머물러요. 그래서 실제 노출량은 어떤 경우에도 10 마이크로시버트를 못 넘어가요. 실제로 저도 여기서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었는데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지점에서 벗어나서 또 이쪽 지점에 가기도 하고 다른 지점에서 측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은 곳 여기서도 한 몇십 분 머물렀었고 다른 곳에서도 몇십 분 머무르고 했었는데 나중에 요거 이제 2개의 측정기 가지고 다닌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측정기 중 하나는 제가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상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누적 선량을 보기 위해서. 방사선 노출량을 볼 적에는 선량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총 받게 된 방사 선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적 선량률을 점검을 해보니까 10 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넘어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있었어도 10 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넘어가요. 나 되게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방사선 수치가 낮은 민머루 해변, 물론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적에는 뜨억 하는 수준이긴 하죠. 뜨억할 정도의 수준은 맞습니다. 자, 높죠. 10.4 마이크로시버트면은 일반적인 지표면에서 이 동일한 기로 측정한 값보다는 한 50배 가까이 높은 건 맞아요. 50배 가까이 높은 건 맞는데 그걸 감안해도 웬만큼 목적을 가지고 머물러도 실제로는 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밖에 피폭 안 될 겁니다. 정말로. 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밖에 피폭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려면은 한 10만 마이크로시버트는 받아야 된다고요.
양이 적기 때문에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아기들 같은 경우에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최대 한 10배 정도 방사선에 민감하거든요. 그래도 1만 마이크로시버트를 받아야 돼. 그래도 1만 마이크로시버트.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곳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만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자연 방사성 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가셔라. 내 눈앞에 해변이 펼쳐져 있다면 일단 발 담그세요. 그리고 또 좀 모험심 있으신 분들 암릉 같은 거 모험하고 싶어. 그럼 잠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조금 헬멧 같은 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바위들은 낙석 위험이 있어서 안 가는 게 나아요. 낙석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낙석이 위험하지 방사선이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제가 또 살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음, 자,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음, 어, 자, 어떤 분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라돈 아이로 라돈 측정을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기준에는 경고가 아니지만 100베크렐이 넘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라돈 얘기가 나왔는데 라돈, 오케이. 우라늄이 있는 곳에 라돈이 있습니다. 우라늄이 있는 곳에 라돈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라늄 농도가 높으면은 그 우라늄을 섭취할 때의 방사성 영향보다 우라늄의 자손 핵종인 라돈을 흡입했을 때의 방사성 노출량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방사선량의 총합은 한 5.24mSv, 흉부 엑스레이를 한 52번 정도, 50번 정도 촬영할 때의 수치와 비슷한데,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라돈 관련 핵종들에 의해서 피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방사선의 대부분은 라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100베크렐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1세제곱미터당 148 베크렐 정도가 기준치입니다. 기준치.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한옥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데 심한데요. 한옥주택 혹은 농가의 오래된 주택들은 이제 바닥 밀폐가 잘 안 돼요. 이 토양 바닥으로부터 들어오는 라돈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라돈 수치가 막 1000베크렐, 막 2000베크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적 방사선, 연간 누적 방사 선량률이 한 50에서 100mSv까지도 가요. 50에서 100mSv. 즉 5만 마이크로시버트에서 10만 마이크로시버트를 우습게 받아. 라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라돈은 그러면 이 정도면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148베크렐. 그럼 148베크렐의 기준치면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 한 14mSv, 14,0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것을 기준치로 잡아요. 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게 규제하면은 우리나라 집 못 지어요. 이렇게 세게 규제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발암 물질이든 간에 규제 기준을 잡을 때는 무조건 적은 양을 기준치로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충청도 같은 데는 우라늄 기준치라든가 아니면 비소 기준치 같은 거 막 세게 잡잖아요. 일반적인 인공방사선 인공방사선량 기준치를 적용하듯 규제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사람 살 곳이 없어져요, 그냥.
못 살아. 어. 그래서 비소 같은 경우가 그런데 비소도 발암 물질입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인공방사선에 대한 규제 기준치와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은 물 한 1리터당 3.7, 3, 4 마이크로그램 정도 미만이 돼야 돼요. 3, 4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기준치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게 규제를 하면은 강원도나 충청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식수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쪽은 원래 자연적 요인 때문에 비소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낮게 이제 규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어, 자연 방사성 물질들 대부분 되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돈은 규제를 하는데 왜 규제 기준을 그렇게 두느냐? 그래도 쉬우니까 라돈이. 라돈 저감이 쉬워서 그래요. 다른 물질들은 낮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덧봅시다. 아, 질문들이 막 90개가 이제 그 댓글과 답변글을 합쳐보니까 9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 어떤 분께서 또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죠. 우라늄 광석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옥천 금산 일대 우라늄이 톤당 0.035%, 그게 좀 품위를 잘못 말씀하신 건데 톤당 0.035%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아, 우라늄 광석 품위가 0.035%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의 암발병 독성 문제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변가에 0.5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암석지대가 발견되면 중요한 문제겠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자, 옥천 금산 일대 우라늄, 그러니까 이 방사성 물질 때문에 암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 우라늄이 묻힌 지역은 거주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거주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괴산 쪽에는 좀 있어요. 괴산 쪽에는 민가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있고 충주에도 민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원적 안전기술원에서 시군 구별 자연 방사 선량을 조사를 했던 자료이고요. 그 오른쪽 지도는 시군 구별 모든 암 발병률이에요. 자, 시군 구별 자연 방사 선량에서는 춘천하고 화천 지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라든가 혹은 이제 문경, 단양, 예천 요쪽이 좀 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암 발병률을 살펴보시면은 방사선량과 딱히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발병률에 영향이 끼쳐지기 위해서는 한 10만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누적 방사선을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10만 마이크로시버트 받기 힘들다니까요. 어? 10만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 받기 힘들어요. 설령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의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한 10 마이크로시버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사람은 집을 짓고 살죠. 집을 짓고 살면은 집이 차폐를 해요. 특히나
일본은 목조라서 조금 차폐 효율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집을 대부분 짓잖아요. 이럴 경우는 거의 90% 이상 차단을 합니다. 90% 이상 차단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웬만큼 높은 곳에 살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방사선량 100mV 넘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 부근에도 못 갈걸요? 못 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실제로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웬만큼 바깥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연간 2000시간 이상 일 안 합니다. 바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000시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공간 선량률이 높은 곳에서 살더라도 누적 선량으로는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을 짓는 자재가 방사선을 내고 있어. 높은 방사선을 내고 내 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막 한 시간당 한 1마이크로시버트씩 나온다. 요거는 그러면 인공적 요인의 방사선으로 간주를 해야죠. 이럴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관리 대상이 맞아요. 어, 집을 지었는데 집의 건축 자재들에서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관리를 해야죠.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 방사선 물질이든 아니면 비소든 혹은 성면이든 혹은 벤젠이든 이런 물질들 다 방사선 물질인데 어느 물질을 어느 물질에 대해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에 대해서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해당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피해가 더 크게 되면은 규제를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모든 환경 규제는 사회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적용하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제 기준은 요거예요. 자, 방사성 물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비소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성면 모두 여기 밑줄 친 부분 초과 발암 확률이 10,00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위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위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공적 요인의 발암 물질들, 자연적 요인 말고 인공적인 요인, 사람이 뭔가 뭐 생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뭐 건물을 짓든 도로를 깔든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발암 확률이 10,000분의 1을 넘어가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땐 규제를 해요. 하지만 10,000분의 1보다 적다고 하면 규제하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어. 규제 기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적 방사선 요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자연적 요인의 발암 물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도 좀 그 이슈가 자주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 재련소 주변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비소 농도가 높아요. 여기 비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재련소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재련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제 비소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재련소 반경 한 1.5km 안에서는
이 자연적 요인에 의한 비소 농도보다 인위적 요인이 더 큽니다. 근데 한 4.5km 범위에서 보면은 실제 한 90% 정도는 자연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 요인에 의한 비소 노출은 규제 기준이 아닙니다.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적 요인의 비소는 서로 그 양이 적더라도 규제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제한합니다. 그거 어기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에 대한 대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적에 성모도 민머루 해변에 우라늄 광석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수치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참 미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방문 제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라늄 광물은 엄연히 자원이죠. 우리가 소중히 나중에 급하면은 에너지원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여기가 하필이면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예전에 강화 지역은 무장 공비라든가 혹은 북한의 반잠수정이 출몰했던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북쪽에서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원을 탈취해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우라늄 광물 자원들은 대부분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다 탐사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곳들은 그 우라늄 매장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사를 했었더라도 군사적으로 예민한 곳이다 보니까 아마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결국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드러났어요. 여기 우라늄이 있다라는 거 이제 못 숨겨요.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자원 안보 관리 측면에서는 여기를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김포, 강화, 파주 그리고 수도권 전체 해안에 북한의 패스로 인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적에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요. 아니요, 없다고요. 그러면은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거요? 아니요. 북한의 책임 물어야죠. 얘들은 국제사회에서 따르고 있는 어떠한 룰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개인 겁니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무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북한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나온 폐수의 방사선에 의한 환경 영향은 후쿠시마와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과소평가해도 수백만 배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권하신 분들 예전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후쿠시마 때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위험하다. 막 별의별 그 말도 안 되는 표현들 해가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죠. 선동을 했죠. 어? 뭐 이제 염전 소금 같은 거 못 먹는다 뭐 이딴 얘기들도 하고 전혀 그렇죠. 자,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천일염 안 먹나요? 그 다음에 수산물 안 먹나요? 다들 잘 잡숫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수백만 배 혹은 수억 배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량은 미량이에요. 영향이 없는 건 그냥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 가능한 수준의 영향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영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나치게 방사선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자면은 결국에는 원자력계 전문가 혹은 방사선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백문백답식의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백문백답 가지고도 모자라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거는 백문백답이 아니라 신문십답도 안 돼. 아이고, 어떻게 뭐야? 신문십답이 아니라 한 일문일답식의 굉장히 단편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분들 모셔다 놓고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래서 이번 정부 운영하시는 분들 좀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셔다 놓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백문백답식의 아주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을 보고도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아는 선에서 모르는 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곁다리로 좀 알려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왜 성모도가 그렇게 방사선 수치가 높으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우리나라 지질도입니다. 지질 자원 지도예요. 잠깐 너무 크게 확대된 것 같은데 잠깐 어디 보자. 강화도가 어디 갔지? 자, 이쪽 밑이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곳, 여기 보이는 요 분홍색으로 색칠한 요것이 이번에 화제가 된 성모도죠. 성모도 J지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라기예요. 주라기. 주라기에 형성된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모도 저기 북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국방색으로 돼 있고 PR2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원생대라고 해서 고생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형성된 변성암 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성모도 일대를 보면은 화강암과 변성암, 아주 오래전에 변성암과 중생대에 형성되었던 변성암이 쓱쓱 연결되는 어떤 교차 지점 같은 곳이에요. 교차 지점과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에서는 일시적으로 고농도 우라늄 광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모도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교동도 가서도 또 선량 측정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사실 그냥 있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 이제 수치 보정을 해도 시간당 한 0.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아마 나무위키 통해서 이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 제가 올린 사진이에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충주 지역이고요. 집 주변이죠. 집 주변에서 보정된 수치 적용해도 시간당 한 0.5에서 0.6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나옵니다. 충주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산의 이제 임독길에서는 시간당 1.7 정도의 측정 수치, 한 0.8에서 0.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실제 설령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 정상 부근에선 이렇게 나와요. 측정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니?
있고.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자,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법당 아니죠? 여기 이제 설악산 흔들바위 개조암이거든요. 개조암 내부의 수치가 이렇습니다. 이제 N모드 21초 평균이니까 약간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한 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정상 범위예요. 정상 범위. 0.3 마이크로시버트. 보통 가장 많이 있는 정도 수준. 가장 많이 있는 수준. 이 정상이라는 말도 좀 그렇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냥. 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실제 설량 기준으로. 그리고 자, 요거. 여긴 어디? 여기도 설악산. 권금성. 설악산은 권금성. 이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어, 좀 다른 곳인데. 잠깐만요. 아, 자, 요거. 자, 요거. 자, 여기 어디냐? 여기도 설악산. 자, 여기도 설악산. 저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돼요. 나온다니까. 물론 이제 나누기 2 하라고 했죠, 제가.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 이 정도 수치 나올 수 있다니까. 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이게 강화도, 성모도나 교동도만 유독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바위에다가 더군다나 축적하고 붙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주변에 다 바위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온 사방에서 다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 가지고 여기만 문제다,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뭐 의혹은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모르니까. 그래도 뭐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의 확률일지언정 북한이 벌인 패수로 인해서 혹시라도 방사선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느긋하게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전문가들의 공식 측정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 7시쯤 이제 또 저도 그 뒤에는 또 생업을 해야 되니까요. 내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성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 제가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 이른 시간대에 아마 오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제가 알려드린 또 이것저것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오시는 분이 계시면 뭐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와서 한번 그 현장 답사와 관련된 영상을 또 별도로 한번 짤막하게나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